내 집 마련의 시점, 네. 통상적으로 여러분은 23년 끝자락 정도를 겨냥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 세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지점을 타겟으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서울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네. 23년 내내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가계대출 위험도 수치가 지금 42로 2003년 카드 사태 때 이후에 역대급 네. 수치라고 하거든요. 지금 네. 이게 가계부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은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인 거죠. 네. 근데 이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눌려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월부 출연했을 때도 경기 침체 오고 여러분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 기존보다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빚의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빚의 규모는 어쩌면 지난해보다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금리 때문에 빚을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네. 빚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빚져서 뭐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빚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략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저 거래가 쪼그라드는 과정에서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저축하려고 하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가계부채에 의존하려 하지 않아.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의 87.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규모의 가계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가구조차 네.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그 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으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가난함을 느끼는 거죠.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인 거죠.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커지니까. 그게 바로 지금 문제인 거고 가계, 기업, 정부, 가계만 말씀하셨지 기업 부채 문제 심각하죠. 네. 미분양주택 해소되지 않아서 지방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를 못 갚아요.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지출을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20년, 21년, 22년 네. 경기 부양시키느라고. 그러니까 과도한 국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 이제 빚더미인 거야.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지금? 미국의 디폴트 위기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고 갚지 못하고 여야가 대치된 상태에서 부채 규모의 그 실링을 올려달라. 여쪽에서는. 네. 야쪽에서 안 된다. 그거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마저 국가 부도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네. 모두 다 빚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빚 부담, 여러분, 은행이 왜 파산했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파산했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다 이게 모든 것이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3년의 일련의 모든 현상들이 고물가가 등장했고, 22년에. 그리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로 그렇죠. 적용을 시켰고,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들인 거예요. 사실 이게 가계대출 위험도도 너무 올라가고 네. 이 개인들이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카드사들 같은 경우도 리볼빙 금액도 엄청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또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와 침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을 정의할 때 그중에 일부는 금융위기일 수 있고요. 2008년에 네. 경험했던 거. 그리고 일부는 외환위기일 수도 있어요. 외환위기는 대외적으로 채무를 못 갚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디폴트 위기 상황은 위기까지 온 건 아니지만 네. 그것은 외환위기가 아닌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위기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금융 위기가 아니라 경기 네. 침체 국면이니까 지금 금융 부실한 상황은 맞습니다. 네. 금융 부실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랑 엮어서 설명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에 1조가 안 됐죠. 네. 6천억이에요. 이게 정확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1조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고금리 상황이 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출 받아서 신규 투자를 합니까?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못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나요? 못 하죠. 네. 경기 침체 국면에 나타나는 가장 지배적인 현상이에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 못 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적극적으로 못 하는 현상.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사진 않잖아요. 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에요. 그럼요. 완제품을 사죠. 그렇죠. 그럼 완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다. 그럼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반도체를 미리 조달해야 될 텐데, 네, 1년 전부터 네. 조달해야 될 텐데 조달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네.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데 생산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반도체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네. 재고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 현상이에요.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조차도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설명이 다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감산 조치를 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감산이 IMF 외환위기 1998년 네. 그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2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 자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도 어렵다라고 할 거라고 한다면 네. 또 반도체 부문은 적자잖아요. 네. SK하이닉스 적자잖아요. 이러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적자다라고 한다면 은행의 예치금이 늘까요? 줄까요? 기존에 예치해놨던 돈도 찾아가겠죠. 그럼요. 네. 예치금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뭐를 걱정해요? 예치금이 쪼그라들어요. 그럼 예치금이 늘어야 그거 가지고 돈 장사하는 투자하죠. 건데. 네. 그죠? 네. 근데 예치금이 줄어드니까 그 예치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축금리를 올려줘요. 그러면 조달하는, 네. 돈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는. 네. 그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은행이 돈을 가지고 저축 받아다가 그다음 뭐 합니까? 미국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증권 투자를 해요. 증권 중에 일부는 채권이고 네. 미국 국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채권을 샀을 때 실리콘밸리 뱅크가 채권을 샀을 때는 채권 가격이 쌌을 때예요. 근데 계속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안 봐요. 근데 이미 미실현 손실이 발생된 상태예요. 네. 이걸 unrealized 이렇게 표현해요. unrealized losses.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지금 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 예치금이 빠져나가거나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계속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근데 돈 달라고 하니까 이걸 손실을 보더라도 이걸 팔아서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산이 일어난 거예요. 고금리의 역습이잖아요. 네. 고금리가 나타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고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니까 예치금이 줄어드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벌써 3월, 4월, 5월. 그럼요.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인수되고요. 인수됐죠. 미국의 은행 4개가 파산하거나 인수됐습니다. 네. 이런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그때보다 그 상황이 더 가혹화됐으면 됐지 네. 더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이 경제 주체들 모두가 고금리의 역습으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그렇죠. 받고 있고 예. 악순환이 좀 계속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수님,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고금리의 역습이야. 그러면 조금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또 미디어에 출연하셔서도 2023년에 네. 기준금리 인하 어렵다라고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왜 또 금리를 또 섣불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지 이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오늘 새벽에도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작년 이맘때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어렵다.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채택했죠? 왜 이렇게 이례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경제 공부를 하시면 이 관계가 규명이 돼요. 네. 내가 스스로 제롬 파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파월이 왜 자꾸 저러지? 정말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당신이 자꾸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 없다고 하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잖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파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파월 입장. 그 경제 공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파월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금리를 이렇게 이례적인 수준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이례적인 물가가 도입된 거예요. 22년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를 찍었잖아요. 네. 이 9.1%라는 물가 상승률은 우리 진행자님 인생에 네. 처음 만난 물가예요. 네. 이 9.1%라는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만 41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월부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만 41세가 안 되신 분은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 처음 만난 물가인 거예요. 생애 미국은. 처음인 거죠. 생애 처음. 네. 그 정도.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인류 70억 인구의 반 정도 되는 인류가 네. 미국 물가 상승률 9.1%를 처음 만난 거예요. 되셨죠? 네. 초인플레이션인 거예요. 네. 이례적인 물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례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한다. 이 책에서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강조했었어요. 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는 거예요. 왜? 자,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책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네.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작년에 이 커피 한 잔이 1,000원이었어요. 네. 올해는 이 커피 한 잔이 2,000원이에요. 그럼 물가가 올랐다. 네. 근데 이 커피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네. 작년엔 1,000원만 주고도 바꿨는데 네. 2,000원이나 줘야 이걸 바꾸니까 네. 물가가 오르는 동안 돈의 가치는 떨어졌죠. 네. 이 돈의 가치가 뭡니까? 금리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 꼭 죽어도 이건 암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금리란 뭐다? 돈의 가치. 가치다. 자, 그러면 물가와 금리는 역행한다. 네. 되셨죠? 네.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 가셨을 거예요. 네. 물가가 너무 높으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만 이쯤에 드는 많은 분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물가가 치솟게 된 배경에는 전쟁이 있었지 않았느냐. 네. 전쟁 때문에 소위 원자재나 자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 아니냐. 네. 지금 공급이 부족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져서 나타난 초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올린다고 공급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금리 올린다고 이 전쟁을 멈춰 세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네. 근데 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는 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수요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가 네. 없어요. 그럼 소비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야, 저 나라, 저쪽 먼 나라에 미국이 소비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해요.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3대 지표가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뭡니까? 끌어내야지. 그게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유인하면서 물가를 잡는 액션인 거야. 이 통화 정책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기를 여기 보세요. 9.1%에서 네. 5.0으로 물가가 상당 부분 잡혀인 것처럼 보여요. 네. 잡혔다고 수치상으로는 보이시죠? 그래요. 잡힌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똑같이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연장했어요. 똑같은 그래프예요. 네. 보세요. 잡힌 것 같으세요? 한참 멀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은요, 이 그래프에 더 민감하게 이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무슨 그래프를 봐요? 이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봐야겠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파월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파월은 계속 그대로예요.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라는 그런 계속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똑같은 기조로 보이고 있는데 네. 시장이 혼자 물가 잡혔나 보다 하면서 금리 인상 안 하겠지, 금리 인하하겠지 이렇게 기대했다가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때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하니까 또 실망하고 네. 파월이 또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파월은 계속 100 정도의 매의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시장 혼자 파월이 80으로 떨어졌을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또 재밌는 거,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복잡해 보이는데 네.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그래프예요. 지금 시장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아까 22년 6월 네. 그때가 9.1을 기록했다고 했었죠. 네. 이 지점과 나머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는 건데 네. 지금 9.2에서 5.0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실적치가. 네. 근데 그 실적치에는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말이죠. 소비하는 품목이 1년에 몇 개 정도 돼서 그냥 어림잡아. 100가지? 어림잡아서요? 그 정도 200가지? 되지 않을까요? 근데 100가 최소. 우리나라의 국민이 소비하는 품목을 460개 정도로 규정해요. 그래서 그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해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근데 그 9.1%를 찍었다가 5.0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거는 나름 물가 잡혔나 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기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식료품 물가가 상당 부분 기여도가 떨어졌네요. 네. 그 또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심지어 23년 2월까지만 해도 물가를 0.4%포인트만큼이라도 끌어올리는데 도움는 역할을 했다가 이제 에너지 물가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왜냐하면 에너지 물가는 23년 3월, 4월, 5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22년 3, 4, 5월과 비교해 보세요. 국제유가가 22년 3, 4, 5월쯤에 네. 100달러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7, 80달러. 그렇죠. 조금 꿈틀꿈틀 올라온다 하더라도 100달러를 초과할 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전년 동월과 가격의 등락률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등락률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료품 물가는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AI 조류 독감 네. 퍼지면 네. 달걀 가격도 치솟죠. 네. 급등락하는 품목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급등락하는 품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품목을 제외해야 물가가 기조적으로 잡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머지 제외한 물가가 바로 근원 근원 물가인 물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는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를 돕도록. 네. 중앙은행은 이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는 크게 관심 없다. 식료품 물가는 극단적으로 네.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려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서 AI 조류독감 터지면 네. 그거 바로 잡고요. 그거 안 터지게 예방하고요. 그리고 달걀 가격 치솟으면 다른 주변국으로부터 달걀을 긴급히 수입해다가 그렇죠. 네. 대체제를 마련해서 네. 가격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누구의 관심사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심사예요. 네. 자, 에너지 가격도 역시 중앙은행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물가예요. 에너지 물가는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민하는 물가인 네.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에너지부가 고민하는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앙은행이 가장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물가는 뭐예요? 근원 물가인데, 근데 근원 물가는 잡히고 있냐 이거예요. 안 잡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 물가에 부합할까? 부합할 수도 있어요. 23년 끝자락에. 근데 또 한 가지 테크니컬하게 생각해보면 네. 지금까지 계속 고물가였다가 네. 이제 드디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물가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당장 금리 인하해야지. 그럴까요? 중앙은행에서? 아니죠. 섣불리 또 바로 그렇게 섣불리 못하죠. 못해요. 네. 중앙은행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파월의 마음은 그럴 수 없어요. 완벽하게 물가가 잡혔다라는 것을 정말 확인해야. 정말 확인사살해야. 확인사살. 그죠? 그것까지 해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지. 네. 어떻게 인하합니까? 하물며 근원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시장은 물가 상승률의 실적치가 상당 부분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결과 달성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인 네. 것뿐이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네. 아니다. 근원 물가가 안 잡혔는데 그 실적치도 아직 잡히려면 멀었는데 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하겠네 라는 심리만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 끝났네 하는 심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켜요. 네. 유입시키다가 파월의 기자회견을 듣다가 금리 인하 없대네 빠지는 거예요.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물가 안 잡혔네 또 빠지는 빠지고.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시장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의 지표를 더 보여드릴게요. 네. PCE가 더 중요하죠. PC. 네, PCE 물가가 있고 CPI 물가가 있는데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네.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을 때 5.1에서 4.2%로 크게 떨어졌어요. 네. 환호할 만한 뉴스예요. 네. 그런데 사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안 잡힌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느낌이죠. 이 코어 PC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근원 물가니까. 예, 안 잡히고 있죠. 그러네. 더군다나 이 PC는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는 충분히 안 따라줘 주니까 이게 크로스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제 드디어 말 그대로의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근원 물가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네. 그래서 이 PCE 발표되고서 그 다음날 이게 밤 9시 반에 발표되니까 네. 그 다음날 발표되고서 우리나라 주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떨어지죠. 시장에서 실망하고 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돈이 빠지고 들어오고 기대해서 들어오고 실망하고 빠지고. 이게 반복되니까 박스권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인 건 맞습니다만 네. 반등을 하더라도 박스권에 갇히고 대세 상승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그래프와 이 원리를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토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이렇게 물론 통계를 직접 추출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계산하고 하는 일을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시면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입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경제에 입문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경제에 입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누가 진짜인가 누가 거짓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책에다가 그 굉장히 유명한 명화인데요. 네. 독일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네. 장님이 4명의 장님을 이끌고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4명의 장님이 길을 이끌려 다니는데 그 이끄는 사람도 장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장님이면 장님한테 이끌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내가 경제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장님한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냥 데이터가 모든 걸 얘기해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안 들어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판단해요. 최대한 안 듣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해석하고 정말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시장은 왜 그런 기대를 갖고 또 파월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오히려 그 둘을 시장과 파월을 손바닥 위에 놓고 내려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장의 현상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게 바로 경제를 공부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왜 파월이 계속해서 또 한 번에 또 금리 인상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좀 납득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 좀 두려운 부분은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지금 더 벌어졌단 말이죠. 1.75%까지 지금 벌어진 거죠. 이런 격차,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가요? 일단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것 그 자체만 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소위 우리나라로부터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관점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어떨까요? 달러가 강해요. 그러면 우리는 각종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로부터 사오거든요. 사와서 뭐 반도체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 그런 나라예요.
식료품 같은 거 밀가루 사와가지고 새우깡 만들고 라면 만드는 그런 국가예요. 네. 근데 강달러이면 원자재나 뭐 부품 가격이 싸더라도 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물가 잡는데 시간이 더 더디게 걸릴 수 있겠죠. 그뿐 아니라 강달러 기조면 소위 외국인 투자자들 생각했을 때 네. 한국에 투자한들, 한국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를 번들 그 돈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상쇄되는 거예요. 네. 상승분만큼 다시 반납해야 돼요. 달러로 환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네. 한국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거나 역전되거나 더 벌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역전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면 역전을 용인하지 않았겠죠. 그랬겠죠. 지금은 물론 같은 조건 하에서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가 역전되거나 더 차익값이 벌어지면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나머지 조건이 같다는 전제인데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러나 가능성 높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요인인 건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놓고 고민하면 기준금리 역전만 방어하자 그러면 굳이 연준위원 우리 금통위 위원이 여러 명일 필요가 왜 있어요? 그럼요. 기준금리 역전 안 되게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인턴 사원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그 경력과 경험과 학력과 다양한 이런 분야에, 것들을 예. 충분히 갖춘 위원들을 선정해서 고연봉으로 모셔서 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수백 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종이가 이렇게 쭉 있지만 네. 이 수많은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가감하는 것. 금리를 인상했을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금리를 동결했을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금리를 인상했을 때 좋아지는 것, 나빠지는 것. 그 수많은 요소를 다 가감해야 돼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기준금리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용인함으로써 갖게 될 부정적 효과보다 네. 격차를 벌린 채 놔두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차이를 좁히는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갖게 될 부정적 효과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 모든 요소들을 가감해서 네. 고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네. 강달러 가능성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외환위기를 촉발하지 않느냐는 걱정도 많이 되시지만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굳이 격차를 좁히는 데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인 거예요.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상황, 건설사 부도 상황 가능성 이런 부분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 침체에 와 있어요. 네. 미국 경제는 수용할 만한 경기 침체. 무슨 말씀이냐?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한다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그 요소를 그냥 세 가지로 함축해버리면 세 가지. 물가 안정, 네.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용인할 만큼의 그냥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리고 내가 요 정도는 원래 유인했던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 경험해봤어, 네. 잡아봤어. 요 정도를, 네. 요 정도는 필요해. 네. 그래야 물가가 잡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금융부실 여건도 오늘 FMC 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금융부실 상황 우리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다. 네. 그러나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부실 때문에 금리 인하하진 않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물가라는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고 금리 인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파월의 마음이 그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놓고 보면 물가는 아직 안 잡혔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더군다나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우리만 인하했다가는 더 큰 후폭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못하고 인하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경기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 침체예요. 지금은 1.5%는 우리가 요구한 수준은 아닙니다. 네. 1% 후반대는 좀 몰라도 1.5%는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1%도 채 안 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급인 거예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가 0.8% 성장했다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태위태한 경기 침체예요. 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좁혀서 네. 그런 여러 가지 그것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나을까? 강한 경제 위기로 직면하는 게 나을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금융부실인데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까지 치솟고 해소되지 않은 채 이렇게 있고요. 특히 악성 미분양 주택. 네. 제가 작년에도 미분양 주택 주의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악성 미분양 주택 건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미분양 주택이 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금융부실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설사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 대신 이거 분양 사업 다 하고 나면 갚을게요. 이게 부동산 PF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이 될 걸 전제로 돈 빌린 건데 분양이 안 되고 남아있으니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못 갚아요. 그러면 못 갚으면 이 중소건설사는 어떻게 될까요? 부도될 수 네. 있죠. 부도가 일어나면 이 금융은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은 돈을 못 받죠. 네. 그 부실이 전이 되는 그대로 금융부실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규모 도산이라든가 파산 사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출연한 영상에 이제 댓글을 좀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건설사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부도 나도 된다. 그 강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이 게 아니라 네. 그 건설 산업이 붕괴되면 그 건설 산업 현장 가보세요.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소득을 영위하시는 네. 저소득층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더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일입니까? 그게 건전한 경제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금융 부실이 막 전개되고 이런 일들이 바라는 일은 아니에요.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생각해 보면 그럼요. 저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를 선택하면 금리를 인상한다, 동결한다, 인하한다. 네. 이 뭐를 선택하든 다 안 좋은 결론이에요. 안 좋은 선택지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덜 안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인 거예요.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건가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고. 제가 격차를 벌려놓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거 나쁜 거지만 네.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용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요. 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죠. 우리 경제는 더 강한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강한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 상황을 바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고민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갈 필요 없어요. 우산 들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비가 오는지 아닌지를 알려드리는 중인 거예요. 근데 왜 비가 온다는 것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냐 이거예요. 그죠? 그쵸.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구분하자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무슨 말씀드렸냐면 철부지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철부지의 철이 뭐냐면 계절이에요. 그리고 부지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그 책의 세 번째 문단에 그 단어가 있어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해요. 그럼 농사를 질 때 봄에는 뭐 해요? 봄에는 씨 뿌리잖아요. 네. 가을에는 뭐 합니까? 걷어야죠. 수확해요. 네. 예. 근데 가을에 씨 뿌리면 그 농사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망하는 거죠. 계절이 그렇게 안 좋아지고. 농사 짓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에 걸맞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 겨울이 온다. 그러면 파카 입고 나가면 되는데 겨울이 오는지를 모르면 여름 옷 입고 나가는 아무거나 입고 거죠. 나가는 그죠? 거죠. 네. 그러다가 감기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나가면 안 되니까 네. 이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계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계절의 비유를 했냐면 네. 경제도 똑같아요. 우리 계절의 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근데 경제 여건의 변화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결정되어 있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것뿐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건의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 냉혹한 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계 경제부터 좀 주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해 보면 명확히 이해가 되세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3.1%. 네.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네. 경제 위기 명확하게 다르죠. 네. 23년 경제는 L자로 꺾여 들어가죠. 네.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명확하게 다르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경제 위기라고 이해하면 전혀 다른 받아들이시는 의미의 뜻을 다른 의미를 네.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네. 그죠? 네.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봤을 때보다 점점점 안 좋게 흘러가죠. 세계 네. 경제가. 네. 이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잣대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범용화된 그 잣대가 PMI라고 해요. PMI. 네.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업황을 보세요. 네. 21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유로존 이렇게 꺼지죠. 그리고 기준선이 50입니다. 네. 50보다도 밑돌아요. 네. 역시 글로벌 경제도 제조업 업황이 이렇게 계속 깔아앉죠. 네. 우리나라도 깔아앉죠. 미국도 지금 조금 반등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깔아앉죠. 네. 이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PMI 지수가 50이 안 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50 위에서 깔아앉는 이것을 둔화. 이게 둔화 국면. 둔화 국면. 예.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또 깔아앉는 것을 침체 국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하강 국면이고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네. 2020년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였어요. 역성장했으니까. 네.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L자로 꺾여 들어가죠. 제가 작년에 전망했을 때, 네. 작년에 월부에 나왔을 때는 1.9%로 전망했었습니다. 이것도 경기 침체예요. 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은 1.4로 내려잡았습니다.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근데 저만 내려잡은 게 아님을 강조하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제가 이 책을 전망서를 발간했을 때 1.9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KDI가 1.8로 낮춰 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국은행도 낮춰 잡았어요. 1.7로. 네. 그리고 2월 달에 또 한 번 낮춰 잡아서 1.6입니다. 기재부는 1.6으로 내려잡았고요. 네. 그리고 IMF가 4월 달에 1.5로 낮춰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시점적으로 지금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23년 중반에 가까워질수록 더 낮춰지는 경향도 있죠. 네, 내려가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1.4로 잡은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겠습니다. 1.5%의 IMF가 전망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에서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네. 정확히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1980년 이때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1.7%. 그 다음 두 번째 IMF 외환위기 마이너스 5.1% 역성장. 그 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역성장하진 않았어요.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근데 경제 위기라고 우린 규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위기 마이너스 0.7%. 자,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는 경험했는데 네 번의 경제 위기 때의 성장률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네.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그러네요. 이 위기 상황을 네. 아예 정말 근데 23년 성장률이 제가 여기 그래프에 제시한 것처럼 1.9든 1.5든 상관없이 제일 낮은 숫자예요. 네. 이걸 경기 침체라고 안 할 수 있나요? 경제 위기급에 가까운 경기 침체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혹독한 경제에 놓여 있다라고 했고요. 작년에 이 경기 침체의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고 했었어요. 네.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1.5%의 한국 경제 성장률은 경제 위기를 제외한 경기 침체 국면이 여러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제일 낮아요. 그럼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강한 경기 침체 맞죠? 그렇죠.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동안 경기 침체를 겪을 때는요, 항상
저물가와 찾아왔어요. 아, 경기가 어려우면 물가도 낮아요. 네. 보통은. 네. 원래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예요. 신흥국처럼. 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예요. 이게 통상적인 그냥 정상적인 경제의 국면이에요. 그런데 23년 경제는 아직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경기 침체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의 전망치로 따졌을 때 네. 23년 상반기가 1.1% 전망하고 있고요. 상반기가 더 나빠요. 네. 하반기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도합 1.6%인 거야.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상반기가 1.1, 하반기가 2.0. 1.1%, 2.0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인데 네. 더군다나 상반기는 1.1%니까 가혹한 경기 침체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0.8%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랑 거의 흡사한 경제 그러네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중요한 게 여러분의 평균적인 소득이 쪼그라들어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일부는 저는 소득 안 줄었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닌 나머지 2천만 가구 중 2,200만 가구 중에 예를 들어서 1,200만 가구는 소득이 그대로 유지돼요. 네. 오늘도 혹은 느는 가구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한 1,000만 가구 정도가 평균 소득 자체가 쪼그라들면 네. 그럼 전체 2,200만 가구의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쪼그라드는 낮아지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가 소득 자체가 쪼그라드는 국면이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럼 가난해지고 있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혹여나 여러분의 월급이 작년부터 쪼그라들지 않고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작년에도 1,000만 원 벌었고 매월 이번 달에도 올해도 매월 1,000만 원씩 법니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고소득층조차도 네. 고물가 기조를 반영하면 그걸 이제 통장에 찍히는 돈을 명목소득이라고 하고 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을 우리는 실질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명목소득은 유지되더라도 실질소득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적어도 물가 상승분이 23년 대략 뭐 4%라고 했을 때 네. 나의 명목소득이 4% 증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작년보다도 가난해진 거죠. 네.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고물가와 고성장을 같이 경험하거나 인플레이션, 네. 저성장과 저물가를 같이 경험하나 디플레이션. 근데 지금 23년 경제는 고물가와 저성장을 경험하니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살아가고 있고 네. 이건 우리 인생에 처음 만나는 경제 국면이에요. 네. 경기 침체 맞습니다만 이 경기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제가 월부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지표보다 지금에 와서 더 나빠졌다고요. 네. 과연 그러면 제가 작년에 공포감을 조성한 건가요? 날씨를 제대로 안내해드린 건가요? 설부지가 되지 않기 위해 그렇죠. 날씨를 알려주신 거죠. 같은 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도 네. 그거를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그렇죠. 정보를.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영상 끝까지 안 보신 분들. 책을 안 보시고 책을 비판하고 네. 영상을 안 보시고 영상을 비판하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여나 그런 댓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오히려 가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댓글에 호도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 언어를 장착하시면 네.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CNN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지금 1시간 동안 전달하고 있는데 내가 영어라는 언어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나한테 주입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인식에 없죠. 전혀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정보도. 그러니까 경제라는 언어가 미숙하면 그만큼 아무리 좋은 정보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라는 언어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1분기 제가
작년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럼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네. L자로 꺾여 들어간다. 네. 경제 위기라고 말씀을 한마디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영상, 1시간 반짜리 영상 보십시오. 경제 위기라고 했는지. 네.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라고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썸네일만 보고 혹은 그냥 문장만 보고 언어가 안 돼 있으니까 경제가 어렵다 혹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만으로도 경제 위기 온다라고 잘못 해석해 버리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고 침체. 그리고 주가 침체와 경기 침체는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인데 경기 침체 온다고 했더니 경제 위기 온다고 했고 주가도 침체 온다고 그냥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연결해서. 굉장히 나쁘게 상상.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고 23년은 반등한다. 반등하지만 반등세가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다. 지금 2,500~600선과 같은 이 박스피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주가 침체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오해하시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낸 거예요. 경제의 언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같은 말을 해도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같은 말을 해도 대부분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일부가 그렇게 나쁜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죠? 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책을 보고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네.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시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 생각은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네. 그림에도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자, 이게 이제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공부를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좀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네, 공부를 안 하면 경제 공부를 안 하면 당합니다. 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요. 자본주의의 정의는 사유재산의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을 존중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 네. 그럼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소위 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해요. 네. 근데 부자가 어떻게 될까? 사실 그 책에서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그냥 부자라는 개념이 뭘까요? 소득을 모아서 축적한 것이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은 어떤 거밖에 없을까요?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4가지 소득밖에 없어요. 네. 경제학에서는 4가지 소득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제의 언어예요. 네. 근데 근로소득은 여러분이 봉급받는 거, 네. 월급 받는 거, 월급쟁이 부자들. 그렇죠. 그 월급쟁이 부자들의 가장 중요한 다이렉트한 부자 되는 방법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나의 연봉을 끌어올리는 노력, 자기 개발하고 나의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 그렇죠. 그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 재산소득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도 뭐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처럼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무슨 가게를 열어서 치킨집을 열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공식이에요. 네. 이걸 제가 그냥 등한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우리들의 방향성입니다. 네. 근데 4번째가 이전소득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전소득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 사적 이전소득은 소위 길 가다 줍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네. 용돈 받는 거. 네. 근데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긴급 재난지원금 받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부자 되리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좁혀져요. 재산소득인 거예요. 네. 왜 재산소득을 강조하느냐?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나는 막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할 뿐 부자 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자산 가치는 멀리 달아가 있는 거예요. 네. 달아나 있는 거예요. 속도가 뭐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만으로 부자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 공부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냥 월급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내 1년에 얼마 모으고 그럼 10년 동안 예를 들어 10억을 모은다. 그럼 10억만큼 부자 됐을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 1,000원과 10년 후 지금의 1,000원이 같은 1,000원이에요? 다르죠. 그럼 10억을 모은다 한들 그 10억은 다른 10억일 거예요. 그동안의 자산 가치는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소득 상위 10%면 네. 소득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자산 가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상위 10%가 안 되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라고 한다면, 네. 월급쟁이라고 한다면 네. 소득만 갖고 부자가 될 수는 없구나라는 걸 자각하시고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노력, 그게 재테크거든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자산, 부동산이라는 자산, 이런 어떤 특정 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과 바꾸는 노력이 바로 재테크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자산과 바꿀까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질문지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자산과 바꿀까를 고민하는 게 뭐죠? 그게 경제 공부예요. 내가 어떤 선택지를 고를 그렇죠. 것인가. 오로지 주식이다, 오로지 부동산이다가 아니라 어떤 선택지가 있고 어떤 선택지를 지금 이 시점에 고르는 게 맞을지, 계절을 구분하고 시대를 구분하는 거, 그게 경제 공부예요. 근데 경제 공부가 안 된 채 어떻게 어떤 자산과 바꿀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왜냐면 미국 주가 그래프 보세요. 한국 주가 그래프 보세요. 1년치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다른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거시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하나같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럼 역시 국내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거시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도 부동산도 역시 그 밖에 나머지 자산도 거시경제라는 숲을 구성하는 각각의 나무인데 왜 나무에 매달려서 고민하냐 이거예요. 나와서 숲을 보시고 이번에는 어떤 나무일지, 이번에는 어떤 나무일지, 나의 소득의 일부를 어떤 나무와 바꿀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고민하는 과정이 경제 공부라는 거죠. 거시경제라는 것의 필요성, 거시경제 공부의 필요성은 아마도 22년, 23년을 보내면서 자각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세요. 경제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입문합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이 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거의 쪽집기 과외를 했어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가장 쉬운 세계에서 경제 가장 쉽습니다. 세계에서. 제가 이건 자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입니다. 아니 사실 교수님의 채널에 네. 여러 가지 영상만 봐도 네.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처럼 경제 잘 알지 못하는 경알못들도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많이 잘해 주셨는데 이 책에도 또 그 내용을 담았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 경제 침체 시기를 좀 잘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총알이 장전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식도 쌓고 준비가 네네. 돼 있어야 되는 만큼 네.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이 해주신 내용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우리 월부 채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채널이고요. 네. 특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더더군다나 제가 마음으로 이제 너무나 출연하고 싶은 제가 맨날 월부 언제 출연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채널이고요. 이 채널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경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배양하실 수 있길 바라고 누가 이렇다에 그냥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길 바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누구 말을 들을지 누구의 지팡이에 매달려서 다닐 수 있을지를 찾을 수 있어요. 진위를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경제에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제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죠. 네. 눈을 감고 운전하는 일이 없으셨기를 좀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을 두고 이제 집값 바닥을 찍은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올해 부동산 매수 시점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오더라도 23년 끝자락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드렸던 말씀의 기조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바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바닥이 아니라 네. 집값 등락률의 바닥인 거예요. 집값 등락률로 보면 마이너스 0.48%를 찍었죠. 네.
마이너스 0.48%를 찍었고 지금은 마이너스 0.3%에 가깝게 오죠. 네. 그러니까 집값 등락률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난주보다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네.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네. 폭락폭을 좀 줄였다. 낙폭을 줄였다라고 보는 그 정도. 것이지 네. 가격이 바닥 찍고 올랐다라고 보면 안 되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전국 가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누구는 지방에 계시고 누구는 수도권에 계시고 다 그렇죠. 다르실 것이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말씀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값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등락률이 올라가곤 있지만 마이너스 안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확한 매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0을 통과하는 지점인 그렇죠. 거죠. 네.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은 아직 남았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에 무관하게 먼저 전국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때 집값 등락률을 판단할 때 여러분께 꼭 세 가지 지표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 지표는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이 미분양 주택 건수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히 2020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축소되죠. 네. 축소됩니다. 네. 이때 집값이 상승하죠. 그리고 2021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죠. 이때 집값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집값 등락률이 이렇게 둔화돼요. 네. 22년 상반기에 여전히 0%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반등하다가 22년 중반부터 폭등합니다. 네. 폭등하다가 지금은 7만 5천 호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미분양 주택 건수의 그래프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집값 등락률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정확히 일치하죠. 네. 데칼코마니라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시듯이 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손흥민 연봉이 왜 높을까요? 손흥민이라는 노동 공급은 하나인 것뿐이에요. 네. 그러나 손흥민과 같은 노동 공급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근로소득을 올릴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면 돼요. 그럼요. 여러분의 인적 가치를 올리시는 여러분을 개발하고 여러분이 더 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네. 그 경제 여건에 맞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여를 더 해야 많이 하는 하는. 그런 사람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높이면 그만큼 여러분을 요구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이 인건비도 연봉도 여러분의 가치예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국제 유가도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죠. 감산합이 도출을 하면 국제 유가가 오르죠.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하니까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이렇게 다 모든 게 수요 공급인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네. 해당 종목에 대한 수요는 없는데 팔고자 하는 자만 많으면 가격은 떨어져. 너무 자명합니다. 네. 부동산 매매 가격도 그래요. 단순하게 보십시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 때는 매매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시고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과정에선 집값 상승세가 계속 마이너스 국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나름 정점을 기록하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네. 나름.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시중금리가 먼저 정점 찍고 떨어져 주니까 매수세가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와요.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만 여전히 100이라는 기준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네. 이 지표상에서 네. 100이라는 기준선 밑에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금리가 그렇죠. 올라오니까. 네. 특히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집값 떨어졌으면 들어올 때 아니냐. 그리고 집값 바닥 찍었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매수세가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이제 둔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등락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이너스 0.48% 찍고 마이너스 0.3에 가깝게 올라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프가 네.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또 역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게 시중금리고요. 시중금리가 먼저, 시중금리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먼저 정점을 찍어요. 22년 10월쯤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먼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매수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와요. 맞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억 있지만 10억짜리 집 사고 싶어요? 아니죠. 아니죠. 레버리지 이용해야죠. 그쵸. 더. 그러니까 대출을 껴서 집 사는 거예요. 네. 누구나. 15억 있는 사람은 20억짜리 살고 싶은 거예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먼저 보시면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네.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가 실제 인하되거나 혹은 곧 다음 달이면 인하할 거야 라는 믿음이 강해질 때 폭발적으로 네. 그 지점 네. 그리고 미분양주택 건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정점 찍고 한 2-3개월 연속 확실히 떨어져 준다. 그런 지점과 세 번째,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거의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물론 제가 쪽집게처럼 뭐 한 달, 두 달이라는 것까지도 맞출 수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한 2-3개월 정도 격차를 두고 거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전국 집값 등락률의 컨셉, 그 내 집 마련의 시점, 네. 통상적으로 여러분은 23년 끝자락 정도를 겨냥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내내 현금 보유하세요라고 드린 그쵸. 거예요. 네. 현금 많이 장전하고 계시고 집값이 다 조정되고 난 후에 내 집 마련하십시오라는 의견이었던 겁니다. 네. 다만 23년에 등장하는 이 부동산 시장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탈동조화예요. 탈동조화. 이 탈동조화는 뭐냐면 집값이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원래 집값 등락률을 보면 조금의 시간적 격차는 있겠지만 세계가 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만 2020년에 폭등한 게 아니에요. 네. 세계적으로 폭등했습니다. 23년, 22년, 23년 우리나라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그 부동산 시장 자체, 정책 그 자체, 정치 기조가 결정짓는 거예요? 거시경제가 결정짓는 거예요? 거시경제잖아. 네.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세 조정에 불과합니다. 경제를 보면서 부동산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집값 등락률을 봤을 때 세계가 같이 움직였고요. 우리나라 집값도 서울이냐, 뭐 경기도냐, 뭐 지방이냐 상관없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동조화죠. 근데 23년부터는 탈동조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21년, 22년 또 23년까지 네.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시경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팬데믹이나 전쟁이나 고물가나 그렇죠. 고금리 이런 것들 네. 다 네.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구조적인 문제도 직면해요. 그게 바로 인구 구조 변화예요. 인구 구조 변화. 근데 인구 구조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없으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질 텐데 동조화일 텐데 인구 구조 변화가 맞물리다 보니까 따로따로 움직여요. 제가 왜 인구 구조 변화를 얘기하느냐. 제가 인구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정말 한 2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인구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인구의 증감에만 주목을 하시는데 인구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다.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인구의 이동을 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인구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 서울 그리고 경기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이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동합니다. 인구의 감소, 인구 오너스 지대,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는 우리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방에서 그런 현상을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당연하죠. 서울에선 그걸 체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라는 것을 결정할 때 네. 인구가 계속 서울, 경기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수요세가 뒷받침돼요. 그래서 20년부터 23년 동안 이상한 이런 경제 국면을 맞이하다가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서 제자리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은 좀 좋을 수도 있고 싫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균형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값이 균형점을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거대한 썰물, 이런 밀물, 네. 이런 것들을 다 파도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동조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반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그 원래 뉴스는요.
어제랑 똑같은 건 뉴스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일어났던 것보다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감은 다 뭐예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다른 일이 뭐예요? 어느 동네는 집값이 올랐대.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나라 전체 집값이 저점 찍고 반등한 것처럼 인식하면 안 되고요. 네. 서울 집값도 지금 마이너스 등락률입니다. 마이너스 0.2%예요. 서울 집값이 지난주보다 0.2%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값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서울 집값 중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반등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인 거예요. 근데 이 서울이 왜 그럴까요? 특히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규제를 도입했던 지역이 또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렇죠. 규제를 풀어준 지역이 또 어디예요? 또 서울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원래 서울 집값이 등락폭이 커요. 20년에 가장 많이 폭등했었고요. 네. 22년에 가장 많이 폭락했었어요. 하락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상승폭도 더 클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고요. 상승하는 시점도 가장 먼저 찾아온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23년 끝자락으로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만 네. 서울의 경우에는 좀 더 먼저 찾아오는 거죠. 3분기 끝자락 뭐 이렇게 가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3분기 끝자락이라고 제가 물고기를 잡아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지금 그런 걸 가늠하는 중인 거예요. 전망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지점을 타겟으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서울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네. 23년 내내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저점 찍고 0을 찍고 등락률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찾아올 텐데 지방의 경우에는 올해 내에 안 찾아올 수도 있다.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먼저 찾아올 수도 있다. 근데 전국 기준으로는 연말 끝자락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작년에 드렸던 얘기랑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이 부동산 시장을 좀 견해를 좀 들여다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네. 특히 내 집 마련은 내 집 마련이 무슨 투자입니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내 집 마련한다고 해보세요. 그 내 집은 전재산 맞습니까? 전재산 이상이에요. 빚까지 끌어다가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투자가 아닙니까? 투자죠. 이 투자라는 것은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을 것인가 저축은 저축한 저축 금리만큼의 수익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축도 투자입니다. 주식도 투자고 채권도 투자고 네. 다 투자인 거예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그 기간에는 그런 영역을 안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2년엔 주식하지 마시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려요. 주식하지 않는 해다 22년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23년 연내 그래도 현금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23년 끝자락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네.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 네. 들여다보시고요. 이게 정점 찍고 확실히 해소되고 있는가. 2, 3개월 연속으로 떨어져 주고 있는가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나 네. 아니면 인하될 게 거의 명확해진다. 100%다 믿고 있어요. 네. 그런 지점이면 확실히 시중금리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지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가격 등락률 그 자체입니다. 가격 등락률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격 등락률이 언제쯤 제가 왜 가격 등락률 그 자체를 봐야 된다고 하냐면 네. 가격이요. 어느 날 갑자기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0.5에서 어느 날 갑자기 플러스 0.5로 가지 않아요. 이게 뭐든지 정규 분포에 가깝게 모습을 그려요. 네. 물가가 9.1을 향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그 적정 물가에 도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비슷하게 걸려요. 비슷하게.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실리적으로 설명드려보면 아파트 사러 가셔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개사무소 가십니다. 가시면 거기서 가장 싼 집이 같은 집인데 네. 어떤 건 13억, 네. 어떤 건 12억, 네. 어떤 건 10억. 네. 뭘 사실 거예요? 10억이죠. 당연히 싼 거 사야죠. 같은 집이면 10억. 그럼 왜 10억일까요? 급하니까. 급매인 거예요. 그럼 급매부터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가 거래될까요? 12억짜리가 거래되겠죠. 네, 순차적으로. 가격 등락률이 이게 실거래가인데 그러면 가격이 10억에서 12억으로 오르는 이유는 그 싼 거부터 거래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12억짜리가 거래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8억짜리가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빠지는 거야.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가격 등락률도 역시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3%까지 얼추 왔는데 네. 이게 또 역시 0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그 가격 등락률 그 자체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세 가지 지표를 보시면 세 가지가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거를 시기별로 잘 보시면 네.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다. 서울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2년이 평균이에요. 요 평균보다 요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데 있죠. 요 시기가 집값이 진짜 쌌던 시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뿅.